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의대 재활의학교실 임신영입니다. 2022년 대한재활의학회 충계학술대회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아재활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는 모습이 이상해요. 보행기 타도 되나요? W자로 앉아요. 까치발로 걸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구부러 있어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자의 언어로 좋은 답변을 마련하고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본 워크숍의 목적입니다. 기는 방법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기는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기 동작은 돌 이전의 12개월 중에 하반기 약 6개월간에 발생하는 사항이고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나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걷는 모습도 다릅니다. 또한 기는 모습도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는 동작은 6개월 이후에 나오는 동작이지만 출생 직후에 터미타임 엎드려 있는 동작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을 가누어야지 기는 동작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생후 5, 6, 7개월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목의 힘뿐만이 아니라 몸통의 힘이 생겨서 이와 같은 비행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비행기 자세 이후에 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동작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배밀이 동작은 보시는 것처럼 배로 바닥을 밀고 있기 때문에 배밀이 동작이라고 하고 크리핑, 벨리 크롤링 또는 전투를 할 때 포복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컴백 크롤링 또는 아미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배밀이 동작은 지면과 접촉면이 많고 팔을 더 많이 쓰고 두 발이 따라오는 형태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초기 배밀이 동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면과 접촉이 많고 이와 같이 팔을 이용해서 몸통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배밀이입니다. 물론 지면과 접촉면이 많지만 양팔과 양다리를 모두 이용해서 비교적 빨리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적인 배밀이 동작을 보이고 있는데 왼쪽 팔을 더 많이 써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배밀이 동작이고 이 아동은 비대칭적인 배밀이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과 비교하면 꽤 비대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힘이 더 세져서 상체를 이와 같이 지면과 뗄 수 있을 정도의 몸통과 사지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7, 8, 9개월에 발생하는 마일스톤입니다. 배밀이 동작에서 많은 아동들이 내발기기 동작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발기기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발기기 동작을 하고 있는데 상체를 지면과 뗄 수 있을 정도로 몸통과 사지의 힘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밀이 동작에 비해서는 훨씬 상체를 지면과 뗄 수 있습니다. 배밀이 동작과 내발기기 동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내발기기 동작입니다.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꽤 빨리 기어갈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배밀이 동작과 내발기기 동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발기기 동작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면과의 저항이 없이 네 발로만 기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안정적으로 길 수 있습니다. 8, 9개월이 되면 이와 같은 내발기기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동은 비대칭적인 내발기기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띄면서 이와 같이 비대칭적으로 내발기기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칭적인 내발기기 동작과 비대칭 내발기기 동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대칭의 내발기기 동작을 하는 아동들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앉는 자세 또한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한쪽 발만 바닥에 닿는 비대칭의 앉은 자세를 보이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아동에서는 베어 크롤이라 그래서 푸시업 자세로 무릎이 땅에 닿지 않고 기는 베어 크롤을 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기 곰들인데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네 발로 기고 있고, 이 아동은 베어 크롤을 하지 않고 네 발 기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동이 베어 크롤을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은 장소를 이동하는데 기기 동작을 보이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와 두 팔, 몸통을 이용해서 장소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이동, 버텀 스쿠팅, 버텀 셔플링이라고 합니다. 네발기기 동작과 엉덩이 이동 동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은 필수 마일스톤이 아닙니다.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밀이나 네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시기든지 장소의 이동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밀이나 네발기기 동작을 모두 하는 아동들도 있고, 배밀이에서 바로 쓰는 동작으로 가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배밀이를 하지 않고 네발기기 동작을 해서 가는 아동도 있고,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을 모두 하지 않고 계속 굴러서 장소 이동을 한다든지 버텀 셔플링을 통해서 장소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상 발달 과정에서 배밀이나 네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대칭의 배밀이나 네발기기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칭의 기기 동작을 하는 아동들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한쪽 팔다리의 근력 약화로 비대칭의 기기 동작을 보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기 동작의 적신호는 한쪽 팔다리의 힘이 특별히 약하거나 조산화 등에서 뇌출혈 3-4기가 있거나 심한 운동 발달 지연, 그리고 장소 이동의 기능이 없을 때는 이것은 기기 동작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아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는 모습이 이상해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행기 타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불란서의 그림입니다. 돌 전에 아동들이 걷는 연습을 할 때 이와 같이 천을 이용해서 아기를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줄을 이용해서 보행을 도와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행기, 베이비 워커는 유아의 보행 연습용 기구입니다. 주로 걷기 훈련이나 도보를 이동하는데 지탱할 수 있도록 바퀴가 달린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001년에 보행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2004년부터 보행기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중고 보행기의 판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신생아 부모는 유아용 보행기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행기의 대안으로 다른 기구들을 대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 보행기는 계단에서 넘어질 수 있고, 보행기에서 발을 디디면서 키가 커져서 손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잡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뜨거운 주전자 등을 보행기 안에서 아기가 끌어당길 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기의 사용이 아기가 빨리 걸을 수 있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보행기에서 아기가 계단이나 현관 등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 있습니다. 피부 등의 연부 조직의 손상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기 안에서 이와 같이 벌떡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키가 커져서 손에 닿지 않는 물건들을 닿으면서 잡아 끌어서 부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기를 타고 있는 아동은 바닥에 작은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같은 장애물로 인해서 뒤집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보행기는 초속 1m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 보행기를 사용하는 연령의 아기들은 보행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 능력, 반사신경 또는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른의 감독하에서 보행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다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계속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 위험하지 않은 환경이라면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보행기의 사용은 아기에게 걷기 경험을 일찍 제공함으로써 풍부한 경험, 얼리 인리치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BMJ의 논문인데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58주에 걷기 시작했고 보행기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61주에 걷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의 평균 독립적 보행 시기는 13에서 14개월이었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한 아동들은 약 3주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14개월에서 15개월에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보행기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약 3주 정도 독립적 보행이 늦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행기는 움직이는 팔다리에 대한 시각적인 피드백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보행기의 사용으로 운동 발달 과정에서 시각적 피드백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하는 유아는 사용하지 않는 대조군보다도 늦게 걸어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아용 보행기가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3주 정도 늦게 걷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기가 걷기에 필요한 근력과 균형을 갖기 전에 보행기를 사용하면 보행기는 아기가 발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보행에 필요한 안정성, 밸런스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동작을 연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보행기 내에서 보내는 시간에 아기는 기고 몸을 일으켜서 일어서고 물건을 잡고 옆으로 걷기 등에 필요한 필수 운동 기술을 해볼 수가 없어서 보행기의 사용은 early enrichment라기보다는 early deprivat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기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까치발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보고는 그리 많지 않아서 명확하게 결론을 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러시아의 연구인데 보행기를 사용하는 아동이 사용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서 까치발을 하는 것이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찾지 못하였지만 보행기 사용하는 아동에서 까치발을 뛰는 것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용 보행기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어하고 장소 이동을 하면서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에 비해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유아용 보행기는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또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보행기를 판매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2001년에 보행기를 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기를 판매하고 사용할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행기 대신에 이와 같은 소서, 액티비티 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바퀴가 달린 유아용 보행기가 갖고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서나 액티비티 센터에도 너무 아동을 오래 넣어두면 아동의 발달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약 20분 정도의 사용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보행기를 타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W자로 앉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자로 앉아서 노는 아동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W 앉기는 자세 교정에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 자세는 어릴 때 필요한 근육의 적절한 발달과 훈련을 막아 매우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 자세에 익숙해지면 아이가 체중을 옮기는 자세나 몸통 돌리기 등의 자세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커서 몸의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스포츠를 하기 어렵다. 어려서부터
계속하면 다리 근육이 짧고 뭉툭해지고 커서 허리와 골반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W시팅은 엉덩이와 무릎이 모두 구부러져 있고 피머가 abduction 밖으로 나와 있고 internal rotation 되어 있어서 앉는 자세가 W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W자 앉기에서는 안테버전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안테는 앞이라는 뜻이고 버전은 회전이나 돈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머의 내기 지면에 대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안테버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와 같은 약 15도 정도의 각이 정상인데 증가되어 있으면 그것을 안테버전이라고 하고 줄어 있으면 레트로버전이라고 합니다. 피머 내기 지면에 대해서 이루는 버전 각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으로 버전의 각도는 약 10도에서 15도입니다. 정상적인 전경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35도로 매우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5도로 감소되어 있는 레트로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머의 헤드가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쉽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피머의 내기 레트로버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널 로테이션보다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것입니다. 정상 성인의 안테버전의 값은 10도에서 20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테버전은 아기가 출생했을 적에는 30에서 40도 정도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3세에서 6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63%가 W자 시팅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퇴골의 전경이 출생 당시에 30도에서 40대로 증가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태어날 때 대퇴골의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으나 성장하면서 안테버전이 감소합니다. 대퇴골의 내회전의 증가는 대퇴골의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으면 피머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W 시팅이 대퇴골의 안테버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당시에 대퇴골의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피머 헤드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쉽게 일어나고 이것이 W 시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W 앉기는 고관절의 이형성증, 디벨로프멘탈 디스플레이지아 오브 더 힙과 관련이 없고 또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W 앉기를 억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치 않습니다. W자 앉기는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서 피머 헤드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쉽게 되는 아이들에서 편안한 착석 자세입니다. W 시팅은 고관절 이형성증을 유발하지 않고 기능의 이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피머 내의 안테버전이 더 증가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10살에서 14살이 되어도 안테버전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얼굴이 닮는 것처럼 피머 내의 모양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W 시팅이 고관절이나 피머에 영향을 미치거나 악화하지 않고 W 시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반 다리를 하는 것은 대퇴골의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는 아동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고 그것이 인터널 로테이션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W 시팅을 하는 건데 반대로 피머 헤드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유발하는 양반 다리를 하라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퍼온 글인데 W자로 앉는 아동의 시간이 지속되면 고관절이 말려 있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고 몸통의 코어 힘도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행 패턴에 좋지 않고 나비 자세, 양반 다리를 통해서 고관절의 이완 스트레칭을 해주고 놀이도 되고 운동도 되고 아동이 정말 좋아할 거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성마비 아동에서 보이는 W 시팅인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몸통의 힘도 부족하고 밸런스 등이 부족해서 W 시팅으로 앉는 것이 앉는 자세의 베이스를 넓혀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등의 발달 지연이 없는 10세 이전의 아동이 W자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일 수가 있고 그것을 특별히 막을 이유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10살에서 14살이 되면 안테버전이 감소하면서 W 시팅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W자 앉는 자세를 취하는 아동들
것들을 일부러 양반 자세를 취하도록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W자 앉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까치발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치발 보행입니다. 뒤꿈치가 지면에 닿지 않고 발의 앞쪽으로만 걷는 토 워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돌 전후에서 독립적인 보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뒤뚱뒤뚱 걷게 되고 아기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것도 조금씩 좋아지고 균형도 잘 잡게 되면서 넘어지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 7세가 되어야 어른과 같은 보행을 하게 됩니다. 힐 스트라이크에서 토까지의 그러한 보행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은 최소 7년의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보행 패턴입니다. 힐 스트라이크, 미드 스턴스, 토 워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는 아동인데 토 워킹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동의 걸음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치발 보행은 3세 이하의 아이에서 흔히 관찰이 되는 보행 패턴입니다. 5.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의 2%가 토 워킹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에서는 5.5세 때 약 41%가 까치발 보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까치발 보행의 일부는 병적인 까치발 보행이 될 수 있고 까치발 보행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성마비가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근이영양증이나 근육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발달 지연이 있을 때 발달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또한 한쪽만 까치발 보행을 하는 경우 까치발 보행을 하는데 통증이 동반된 경우 없었다가 최근에 시작된 경우 또는 이런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5세가 넘어서까지 까치발 보행이 지속되는 것은 까치발 보행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까치발 보행을 하는 것일까요? 이디오패시, 명확한 원인이 없고 많은 경우에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다른 하지 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탈구, 뇌성마비나 근이영양증, 근육병, 그리고 테더드 코드 신드롬,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 다양한 발달 장애가 까치발 보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은 까치발 보행을 더 많이 하는 것일까요?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들은 36개월에 약 2%만 까치발 보행을 하는데 6.3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조사를 했더니 20%의 아동이 까치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 6살이 됐는데도 자폐 스펙트럼을 보이는 아동의 5명 중에 1명은 까치발 보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들 중에서 12%는 까치발 보행뿐만이 아니라 아킬레스 텐던의 단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등에서 뇌성마비가 없는데도 이와 같이 까치발 보행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부 어린이가 까치발 보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동이 그와 같이 까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체를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전정 기능이 아니라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바닥 전체 또는 발 뒤꿈치가 땅에 닿는 자극을 불안해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부 아동들은 저긴장도 또는 근력 저하를 보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의 몸통이 하이퍼 익스텐션이 되면서 이 경우에 까치발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부 아동이 까치발 보행을 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까치발 보행의 치료는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까치발 보행이 어떤 병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이디오패식 토 워킹인 경우에도 5세가 넘어서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의 연장술이 필요합니다. 아킬레스건의 랭스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스트레칭 또는 캐스트나 AF
AFO 그리고 수술 등이 있는데 스트레칭만 한 군 또는 캐스트나 AFO를 한 군은 4분의 1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수술은 3분의 2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까치발 보행에서의 운동치료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동에서 돌 전의 아동에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할 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킬레스건 자체가 매우 강력한 텐던이기 때문에 아기가 성장하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아킬레스건의 렉스닝을 하는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캐스트를 통해서 아킬레스건을 늘릴 수가 있고 약 2주마다 캐스트를 새로 해서 총 6주에서 8주 정도 캐스트를 해서 까치발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텐던이 매우 강력한 텐던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엑서사이즈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리얼 캐스팅이나 AFO도 그리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나 시리얼 캐스팅 보조기를 통해서 까치발 보행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아킬레스 텐던 자체를 랭스닝을 해줄 수가 있고 또는 가스트로크네미우스의 리세션 또는 가스트로크네미우스와 솔레우스 모두를 리세션을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서전이 결정할 것입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는 약 6주 정도 긴 다리 캐스팅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야간 부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까치발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뇌성마비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까치발 보행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패식 토 워킹인 경우에도 만 5세가 넘게 지속이 되는 경우에 아킬레스 텐던에 쇼트닝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나 시리얼 캐스팅 또는 그 AFO 등의 사용이 미비할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만 36개월 이후에는 까치발 보행이 대부분의 아동에서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에서 토 워킹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일부 아동에서는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 아킬레스 텐던의 쇼트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까치발 보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기가 출생하면 주먹을 쥐고 있지만 약 45일, 1.5개월이 되면 주먹을 펴고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피디아트릭스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만 7가 되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은 더 이상 서민 피스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 7개월이 됐을 때까지 엄지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것은 정상 발달은 아닙니다. 4, 5개월이 되면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생후 7에서 9개월이 되면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등의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월에서 16개월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최고의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손의 동작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뼈와 인대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른 발달 지연이 동반되어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나 에미넌스, 엄지 두덕이 이와 같이 유축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정상적인 엄지 두덩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상화 선수 등처럼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어야지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달 지연이 동반되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려면 엄지 둔덕, 세나 에미던스는 평평하지 않고 잘 볼록해야 되고 엄지손가락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손바닥이 비어 있어서 이 손바닥은 물건을 잡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손바닥은 비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근육 및 힘줄, 텐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을 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아 방아쇠 엄지, 두 번째,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 그리고 세 번째, 뇌성마비에서 나타나는 서민팜 디포머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을 때 어느 관절이 구부러져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MP 조인트가 구부러져 있는지, 인터팔렌지알 조인트가 구부러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소와 방아쇠 엄지, 페디아트릭 트리거 텀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인터팔렌지알 조인트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
것이고 손가락 내부의 굴곡건, 플렉서 텐던의 이상으로 엄지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을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방아쇠 엄지라고 합니다만 어른에서 나타나는 트리거 핑거와는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소아 방아쇠 엄지는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텐던과 관련이 됩니다.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텐던은 퓰리를 지나가는데 A1 퓰리의 사이즈와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텐던의 사이즈와의 사이즈 미스매치로 엄지손가락이 인터팔란지알 조인트에서 쭉 펴지지 않아서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텐던이 A1 퓰리를 통과해서 쭉 펴지지 않아서 인터팔란지알 조인트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아 방아쇠 엄지의 원인은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텐던의 크기와 A1 퓰리와의 사이즈 미스매치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소아 방아쇠 엄지에서는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텐던 부위에 이와 같은 노둘, 노타 노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서는 세사모이드본, 종자골이 존재하는데 엄지손가락의 MP 조인트에는 두 개의 종자골이 존재합니다. 종자골은 어린이의 경우에 손이 작기 때문에 서로 매우 가깝고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힘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막히는 것이 소아 방아쇠 엄지의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레벌런스는 만 1세의 아동 1000명 중에 3명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성마비 정도이거나 조금 더 많고 남녀의 구분이 없고 약 4분의 1에서는 또 양측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기가 출생했을 때 트리거 핑거는 있지 않다가 그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선천성 트리거 핑거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명칭 자체가 컨제니탈 트리거 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 서울대학에서 보고하신 것인데 약 75% 정도의 페디아트릭 트리거 썸이 5년 안에 그대로 좋아진다. 손이 커지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좋아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수술을 즉각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였고 작년에 이것은 미국에서 페디아트릭 트리거 썸의 약 3분의 1은 5년 안에 그대로 좋아진다는 것이고 약 40%는 수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의 IP 조인트의 플렉션이 3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의 발달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얼리 서지컬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 컨제니탈 클래스드 썸 디포머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은 MP 조인트의 플렉션이 있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펄스 웹 스페이스가 매우 좁습니다.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은 방아쇠 엄지와는 달리 MP 조인트가 플렉션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엄지손가락의 익스텐서 메커니즘의 언더 디벨로프먼트 또는 말 디벨로프먼트로 발생하는 소아 방아쇠 엄지와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지금 보시면 MP 조인트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피려고 했을 때 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에서 중심적인 근육은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또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와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엄지손가락을 MP 조인트에서 익스텐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P 조인트에서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나토미컬 스너프박스를 이루고 있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 또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와 함께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언더 디벨로프먼트 또는 말 디벨로프먼트가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이 있을 때 페나 에미넌스의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예후에 영향을 줍니다.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은 MP 조인트가 구부러져 있지만 서플한 경우 또는 이것이 컨트랙처가 되어 있는 경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손가락에도 아트로그리포시스가 있는 경우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입 2, 3는 예후가 좋지 않고 얼리 서지컬 인터벤션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은 하지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상지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반되는 하지의 기형은 고관절 탈구 그리고 발의 변형 그리고 상지에도 숄더 조인트의 무브먼트가 제한이 되어 있거나 엘보우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하지의 이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천성 엄지 변형이 있는 경우에 우선은 스플린트를 통해서 컨트랙처가 되지 않게 스플린트 치료를 합니다. 약 6개월 동안 스플린트 치료를 하고 엄지손가락이 MP 조인트에서 펴지게 하고 그 이후에는 나이트 스플린트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손에 익스텐서 텐더는 컴파트먼트가 있는데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는 제1 컴파트먼트에 있고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는 제3 컴파트먼트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성 갈고리 변형의 수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엄지손가락의 익스텐서 메커니즘이 약하기 때문에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수술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를 세 번째 컴파트먼트의 바깥쪽으로 고정을 해서 익스텐서 기능과 에비덕터의 기능을 더 하도록 수술할 수 있고 또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를 컴파트먼트 바깥으로 고정시켜주는 방법이고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를 제1 익스텐서 컴파트먼트에 합쳐서 익스텐서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나 롱구스의 텐던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텐던, 특히 익스텐서 인디시스 등을 엄지손가락으로 갖고 와서 이것이 엄지손가락의 익스텐션을 할 수 있도록 컨스트럭션 서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플렉션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를 랭스닝을 해서 상대적으로 익스텐션이 더 잘 되도록 하는 수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웹 스페이스가 좁은 경우에는 이것을 랭스닝을 하고 MP 조인트가 펴지게 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뇌성마비 아동에서 보이는 썸인팜 디포머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썸 안으로 들어와 있고 특히 IP 조인트의 하이퍼 익스텐션을 보이고 있고 MP 조인트의 플렉션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에서 썸인팜 디포머티의 원인은 엄지손가락의 어덕터와 플렉서가 파식해서 그러고 상대적으로 에비덕터와 익스텐서가 약해서 썸인팜 디포머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술의 목표는 어덕터 폴리시스를 랭스닝을 해주고 플렉서 폴리시스 블레비스도 랭스닝을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를 리루팅을 하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엄지손가락에 하이퍼 익스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안정화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에서 썸인팜 디포머티를 보이는 경우에 수술의 목적은 엄지손가락을 손바닥에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라터럴 핀치가 되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 뇌성마비가 지속되기 때문에 약 3분의 1에서는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시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수술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엄지손가락을 펴지 않아요. 소아 방아쇠 엄지 비교적 예후가 좋고 비나인한 질환이고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그대로 좋아진다. 두 번째,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 타입 2, 3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에서는 스파스틱 어덕터 폴리시스와 플렉서 폴리시스 브레비스의 랭스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뇌성마비라는 질환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약 3분의 1 경우에서는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펴지 않아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아 재활 외래에서 흔히 접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는 모습이 이상해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들이 얼굴과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기는 모습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밀이 동작이나 네발기기 동작은 이센셜 마일스톤은 아닙니다. 배밀이 동작이나 네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로코모션, 장소의 이동을 아기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배밀이와 네발기기 동작에 비대칭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어서 병적으로 비대칭을 보이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행기 타도 되냐에 대한 것입니다. 보행기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을 보호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보행기 대신에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서나 액티비티 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약 20분 정도씩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기를 탄다고 해서 더 빨리 아동이 걷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 3주 정도 독립적인 보행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행기를 타는 아동에서 까치발 보행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호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W자로 앉는 것입니다. W 시팅은 출생 시 아동들이 피머 넥의 안테버전이 증가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머 헤드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W 시팅을 선호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가 되면 정상적인 성인의 피머 안테버전의 각도인 10도에서 15도로 줄면서 W 시팅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W 시팅을 막을 필요도 없고 양반 다리 자세를 강요하거나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토 워킹, 까치발로 걷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은 36개월이 되면 약 2%만 까치발 보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환 등으로 까치발 보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저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발성 까치발 보행도 만 5세가 넘어서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고 아킬레스 텐던에 쇼트닝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나 시리얼 캐스팅 또는 AF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치료가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 아킬레스 텐던의 랭스닝이나 게스트로코네미우스나 솔레우스의 리세션 등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흔하고 예후가 좋은 것은 소아 방아쇠 엄지가 되겠습니다. 인터팔런지알 조인트가 구부러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플렉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텐던과 A1 플리와의 사이즈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것이고 예후가 좋아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A1 플리의 서지컬 릴리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예후가 그리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엄지손가락의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 또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구스의 언더 디벨로프먼트 또는 말 디벨로프먼트로 발생하는 것이고 선천성 갈고리 엄지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나 상지에 다른 변형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신드롬의 하나의 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의 익스텐서 메커니즘을 강화시켜주고 엄지손가락에 플렉서 등의 언더 디벨로프먼트가 있는 경우도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퍼스트 웹 스페이스가 충분히 유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을 피지 않는 경우에 뇌성마비 아동에서의 thumb palm deformity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손을 이용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thumb palm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뇌성마비에서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한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치료 시기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언어로 좋은 답을 마련하고 그것을 외래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정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